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난 잘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내가 남편한테 어떤 피해를 받고 있다고 남편 탓을 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바뀔까요? 그리고 내가 가난해서 늘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자기 위안을 받고 있는다고 해서 이 현실이 바뀔까요? 그 자세를 통해서 삶의 짐들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운 삶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뭔가를 책임져야 됐을 때 그게 부담인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유난히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남편이 너무 이렇게 술을 먹고 폭력적이고 이 언어가 좀 거칠고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자식의 문제,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진 거, 그리고 회사의 상사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든 상태에 있다.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 제공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그 사람 아니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처한 환경, 내 가정 배경, 부모, 내가 자라온 환경, 이런 것을 탓하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했을 때 당장은 좀 위안이 돼요. 왜? 나는 피해자인 것 같거든. 내 실패가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이 주변 탓이야. 그러니까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 안도감을 느끼고 자기 위안을 갖죠. 이걸 한번 해보면 꽤 달콤해요. 내가 내 인생의 큰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합리화가 되거든요. 간편해. 너무 간편해.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달콤하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 가해자가 존재하고 나는 피해자야. 이게 남들한테 얘기해도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주니까 이걸 계속 구조화시켜서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남들한테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사람이 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할까요? 왜냐면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들 것 같으니까 간편한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기엔 너무 두려우니까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만 바꾸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내가 남편한테 어떤 피해를 받고 있다고 남편 탓을 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바뀔까요? 그리고 내가 가난해서 늘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자기 위안을 받고 있는다고 해서 이 현실이 바뀔까요? 순간적으로 남 탓을 하면 마음은 편한데 현실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현실은 반복이 되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달콤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말을 지어내는 거죠.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난 잘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똑같은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은데 왜 자꾸 크나큰 선택을 인간한테 강요를 할까요? 이 삶이란 게. 이 세상이나 인생이나 고정된 게 없어요. 우리가 고정된 가족이란 것을 상정을 하지만 부모, 자식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10년 지나가면 이 아이들이 훌쩍 커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부모도 나이가 들고 사고방식이 달라졌는데 고정된 어떤 관계로 바라봐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변함없는 관계, 혹은 변함 없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정된 관계가 있을 수 없고 세상은 변하고 이 우주는 변하고 있는데 자꾸 나는 고정된 걸 원하고 변하지 않을 테야 변하지 않을 테야 저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변화를 인정을 하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난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온전히 이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전혀 고통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모든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고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각본을 내가 짤 수 있다. 그런 주인된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남을 탓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선택조차도 즐기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탓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태도라는 것은 이 일은 내 삶에 일어났어. 그리고 나는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고 창조적으로, 즉 책임감은 수동적인 삶, 주어진 삶, 억지로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이 고통스러운 삶, 그런 게 아니고 주도적이고 창조적이고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탓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그 자세를 통해서 삶의 짐들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운 삶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뭔가를 책임져야 됐을 때 그게 부담인 것 같잖아요. 사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미루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삶에 존재하는 고통들이 점점 사라져 갈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삶을. 자, 여기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그래, 내 탓이지. 남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표면적인 말에 대해서만 받아들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뒤처리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다 하는 것은 뒤처리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주도적으로 내가 내 삶을 설계한다는 느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건 벌어졌으니까 뒤치다꺼리 한다. 그리고 뭐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요것보다 사건이 일어난 본질,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서서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 책임지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만약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부정적 마음이 들거나 내가 힘이 빠지거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용기가 나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졌고, 아,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제대로 대처한 겁니다. 책임지겠다와 내 탓이요라고 했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요.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이 책임졌고 저 사람이 자기 탓이라고 인정을 했고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내면의 변화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 자신이 바뀌는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런 변화만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게 만약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책임의 범위를 좀 한정지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먼저 시도를 해보고 내 힘이 강해지고 용기가 더 생기고 체력이 좋아졌어. 그때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자꾸 적용시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 능력이나 내 바운더리가 아직 커지지 않았는데 일단 다 책임지겠어. 그걸 버텨낼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결국 지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것도 연습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에 루프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삶은 루프로 이루어져 있다. 매일 무언가가 반복하고 있다. 내 생각, 행동, 말투, 모든 게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반복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반복을 설계해서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이 중요한데 설계된 반복만이 나를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반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계속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반복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를 하면 꽤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목적지만 생각을 하면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이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반복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면, 그 반복을 제대로만 설계한다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수많은 반복을 하는 동안 지루함을 어떻게 견뎌낼 거냐, 거기서 우리는 지루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의지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제가 수능을 봤을 때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군대 제대를 하면서 한의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허준 드라마가 유행을 해서 한의대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400점 만점에 한 두세 개 틀려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대를 5월 달에 했는데 누가 봐도 5월에 제대해서 11월까지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날짜로 따지면 한 180일. 180일 동안 내가 집중해서 그 점수를 360점에서 400점까지 어떻게 만들어낼까?
지겨워하지도 않아야 되고 완벽하게 집중을 해야지만이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80일 동안 내가 계속 무엇을 반복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 모의고사를 보자. 당시에는 그런 문제집들이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복사집에서 그런 걸 구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기출된 모든 모의고사들, 그걸 이렇게 인쇄물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18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저는 매일 시험을 봤어요. 시간 딱 정해놓고 순서대로 똑같이 실제 시험 보듯이. 그리고 시험 끝나면 채점하고 틀린 문제들은 틀린 이유가 존재할 거니까 그 이유들을, 그 챕터를 펼쳐서 그 챕터를 조금 더 깊이 다시 공부하고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매일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수능을 볼 때까지 저는 매일 180번 시험을 쳤어요. 매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겠죠. 시험을 볼 즈음에는 시험 치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지 두렵지도 않고 매일 하던 행위를 그냥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중간에 실제 모의고사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점수가 올라서 거의 400점 근처에 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두려울 게 없었죠.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지겹지 않게, 그리고 계속했을 때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설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설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복은 나를 거기다가 그냥 데려다 놓습니다. 삶에서 뭔가를 반복을 할 때 지루한 건 당연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레코드에 홈이 파이듯이 이건 그냥 당연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남들보다 더 잘하게 됐고 좋은 감각도 얻었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홈이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왜 나아가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살아있는 느낌을 못 받아요. 뭔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느끼고 도전 과제가 주어져야지만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없이 자란 식물들은 힘이 약해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들, 도전 과제들은 분명히 우리를 더 생명력이 강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잘 돌아간다라고 느꼈을 때 거기에 안주하면 생명력은 깎입니다. 가급적이면 스스로 뭔가 자극 요인들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외부에서 발생한 그 자극 요인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든지. 진료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료를 한 10년, 20년 정도 반복하다 보면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환자들의 패턴 자체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구나 해서 웬만한 모든 환자 패턴들은 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분들 중에 성공은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뭘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지루한 구간에서 뭘 했냐면 환자들의 삶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 이분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이런 고통이 따라왔는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적이구나. 저런 패턴이 저분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게 습관의 힘에서 습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표현하는 용어로는 루프. 저 반복을 끊어내고 긍정적인 반복을 심을 수만 있다면 몸이든 마음이든 모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그 설계에 기반합니다. 어떻게 구독자나 우리 환자들한테 좋은 반복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 반복을 통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단단해지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경제적 성공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루프들, 자기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내가 옆에서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제 삶에 적용 가능하고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얘기들을 종합하자면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교하다고 복잡한 건 아니다. 오히려 심플할수록 좋다. 그 설계 속에 내가 지루하지 않게 계속 흥미롭게 반복할 수 있는 요소만 심어 놓는다면 그냥 나는 매일매일을 살았을 뿐인데 내가 얻고 싶은 웬만한 것들은 다 얻을 수 있다.
건강, 관계, 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루프를 설계를 해내고 내가 반복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자 할 때 있어서 첫째, 움직이는 거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나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가 매일 반복하는 어떤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패턴으로 가급적 큰 변화를 주지 말고 그걸 그냥 반복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게 좀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알아요, 본인이. 아,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 거기다가 하나씩 얻는 거예요. 운동을 조금 변화를 시킨다거나 장소를 바꾼다거나. 처음에 장소를 바꾸면 이 루프가 좀 깨져요. 익숙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그날 안 하거나 하기 싫거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기존 루프가 여기서 잘 작동을 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바꾸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구나. 여기서 자기 비하를 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새겨진 그 레코드 홈이 바늘을 옮겨서 다른 데 끼워 넣으려면 튕기기도 하고 그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스무스하게 조금씩 변경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병행해야 될 게 이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라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매일 한 장 읽으면 됩니다. 한 장. 한 페이지도 괜찮아요. 한 구절도 괜찮아요. 책을 일단 펼쳐서 한 문장만 뽑아내면 됩니다. 거기서. 그 문장이 꽂혔기 때문에 메모장에 한 줄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적어놓고도 하루를 지나다 보면 내가 뭘 적어놨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다시 그 메모장을 열어보면 아, 내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어놨었구나. 그러면 뇌는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기억도 소환하고 정보들을 소환해서 짜집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그게 의미하는 바를 나한테 다시 가져와요. 네가 적어놓은 문장 이걸 의미하는 거 맞아? 라고 나한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봅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러면 그 생각들을 또 적어요. 계속 책에서 읽은 그 구절로부터 비롯되는 추가적인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 그건 나를 점점 더 깊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먹이를 줘야 돼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적어보고 다시 들여다보고 내가 뭘 적었는지 까먹었을 때 다시 열어봐요. 아, 내가 이런 걸 적었었지. 이걸 반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도 어떤 부분에 자기가 이렇게 꽂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 말고 딱 한마디 혹은 한 비유에 꽂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딱 기억을 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뇌는 그 의미를 더 깊이 본인 삶에서 상황에 대입하고 적용하고 기억에서 소환시키고 의식 속에서 그걸 강화해 나갑니다. 책을 읽으라 했을 때 두꺼운 책을 보면서 압박감을 느끼지 마세요. 한 단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사고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지 거기서 뭔가 지식들을 이만큼 쌓아 놓으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책 다 읽어서 뭔가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삶이 뭐가 변했냐 보면 안 변했어요. 내 삶으로 소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거면 한 단어에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 문장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운동을 하면서 책을 통해서 내 사고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그 반복을 계속해 나가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 체계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나이가 들다 보면 지금까지 책도 많이 읽었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거기서 고정되게 살아갑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고. 나이 들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던 그 정보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보를 습득하고 뇌를 사용하고 계속 뇌의 가소성을 높여야 됩니다. 더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책 글귀가 안 읽히면 많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게 의미가 생길 때까지. 그 문장이 무슨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속에서 곱씹고 반복을 하면 본인 속에서 의미가 떠올라요. 반복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반복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재밌는 삶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기심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흥미로워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